유산한 게 뭐 대수라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랫배를 움켜쥔 채 김장 양념이 묻은 손으로 부엌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괜히 유산했다고 질질 짜면서 우리 아들 부려먹는 꼴 난 못 보지.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박서진 33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첫 아이를 가졌다가 9주 만에 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후 첫 김장이라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쉬게 해주겠다고 맛있는 수육도 해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지금 저는 배추 100포기 앞에서 7시간째 혼자 서 있습니다. 손은 얼얼하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그 말이 제 귓가를 맴돕니다. 이 이야기는 한 며느리가 겪은 끔찍한 하루 그리고 그 하루가 불러온 엄청난 반전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1년 차 새댁입니다.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배려심도 있는 편이었죠. 다만 한 가지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전형적인 장남이었습니다. 효자라는 말이 좋게 들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독이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좋아하셨고 남편은 매일 저를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9주차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산부인과 선생님은 퇴원하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산도 출산과 같아요. 최소 2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병문안 오신 시어머니는 제 상태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좀만 아파도 누워만 있으려고 해. 옛날 우리 때는 애 낳고도 다음날 일어나서 밥 차렸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새댁이 시어머니께 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댁은 2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식당을 하시면서 김장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치는 늘 사서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는 김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100포기나 말이죠. 태어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몸이 무겁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그날 점심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서진아, 지금 김장하고 있는데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더 힘들어 잡생각만 나고. 이리 와서 좀 쉬렴. 저녁에 수육도 해줄 테니까 택시 타고 얼른 와.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결혼 후 첫 김장이었습니다.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게다가 시댁에서 쉬라고 하시는데 거절하면 괜히 서운해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가서 좀 도와드리고 앉아서 쉬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택시를 탔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내가 수육해 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쉬라고 부르신 거였구나 싶었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마당 가득 쌓여 있는 배추 100포기.
그 옆에는 거대한 양푼들과 고춧가루, 파, 무, 마늘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힘든 배추는 다 씻고 절여놨어. 너는 그냥 편하게 양념만 버무리면 돼. 쉬운 거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양념만 버무리면 된다고요? 저 양이면 양념 만드는 것만 해도 몇 시간은 걸릴 텐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언제 오나요? 아, 얘가 지금 오는 중인데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는데. 괜찮아, 우리 둘이서 하면 금방이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마당에 남겨졌습니다. 배추 100포기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1시간은 괜찮았습니다. 물을 채 썰고 파를 다듬고 마늘을 까면서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조금만 힘내자고요. 하지만 2시간쯤 지나자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랫배가 욱신욱신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좀 앉아서 쉬어도 될까요? 쉬긴 뭘 쉬어. 누워 있으면 잡생각만 나잖아. 몸을 움직여야 마음도 추스르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다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얼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4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께서 전화 통화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와 통화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유산했다고 누워만 있으면 뭐가 달라져? 김장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렇다고 네 오빠 부려먹게 놔둘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유산했다고 질질 짜면 네 오빠가 수발 드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내가 머리를 좀 썼지. 너도 괜히 일찍 오지 말고 다 끝났을 때쯤 와.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쉬게 할 생각은 없으셨던 겁니다. 남편이 저를 돌보느라 힘들까봐, 제가 남편을 부려먹을까봐 일부러 저를 불러내신 거였습니다. 시누이는 애초에 올 생각도 없었던 거고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으실까 봐요. 다시 마당으로 나왔을 때 남은 배추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로봇처럼 다시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랫배의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어지럽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제 몸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7시간이 지난 오후 늦게 저는 양푼을 붙잡은 채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고 옆에서는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정신 차렸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김장을 하다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유산도 출산이랑 같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간호사님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손에 김치 속이 가득 묻어 있고 옷도 엉망이었어요. 얼마나 무리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친정엄마가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엄마 품에 안겨 그제야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다 얘기해.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쉬라고 하셔서 갔는데 백포기 김장을 혼자 하게 됐다는 것, 시누이는 오지도 않았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와 나눈 그 끔찍한 전화 통화까지요. 엄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듣고 정리하시는 현실적이고 치밀한 성격이셨죠. 이튿날 친정엄마는 시댁을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답니다. 사돈댁 이게 무슨,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서진이가 스스로. 김장이 힐링된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차분하게 의료진의 소견서와 제 진술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물어봤을 때 어머니는 서진이가 지금 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육해 주려고 했다고 하시면서요.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그만 무의식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유산했다고 애처럼 울어대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 김장 정도는 해야지. 그 순간 그 자리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의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친정엄마가 시댁을 방문한 다음 날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너한테 한 번도 말 안 한 게 있는데. 엄마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시댁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결혼 전 상견례 때 시댁에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식당 운영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건물 월세가 부담스럽다고도 하셨고요. 친정엄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그 건물을 매입하셨답니다. 대놓고 가게를 사줄까도 생각했는데 그럼 사돈댁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았어. 그래서 조용히 건물을 사서 월세를 낮춰준 거지. 나중에 너랑 내 남편한테 물려줄 생각이었고.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의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구나. 일주일 후 시댁 식당에 내용 증명이 배달됐습니다. 건물주 명의로 발송된 공식 문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다음 달부로 계약을 해지하며 1개월 내 퇴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20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그것도 단 한 달 안에 비워야 한다니요.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계약서상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건물주가 누구인지 확인했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돈댁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린 정말 몰랐어요. 그냥 누가 며느리를 초장부터 잡아야 한다기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유산한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친정엄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하실 거면 그냥 가세요. 전 이미 결정했습니다. 시댁은 결국 다른 곳으로 식당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쌓아온 단골 손님들이 있던 그 자리를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자리 잡은 곳은 유동 인구도 적고 월세는 2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자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높아진 월세와 인테리어 비용, 새 보증금까지 감당하느라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걸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장모님께 말씀 좀 해줘.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켜주지 못한 그날,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날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였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진아, 그때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도 힘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시켰을 때 못한다고 하면 됐잖아요. 아니, 애초에 유산한 아내가 김장하러 간다는데 왜 말리지 않았어요? 그건 어머니가 쉬라고 하셨다잖아. 당신은 끝까지 모르는군요.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였는지.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았고 석 달 후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시댁은 그 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새로 옮긴 식당은 결국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빚만 남았고 시댁은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하셨답니다. 자기는 며느리를 위한 거였는데 친정댁이 너무 심하게 나왔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삶을 다시 세워갔습니다. 우선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친정에서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며 치료에 전념했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창 친구들과 함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궤도에 올라 지금은 제법 안정적인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늘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한 번도 그러게 내가 뭘 했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엄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서진아, 후회는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참았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 아이를 잃은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까지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느니 차라리 혼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잃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딸을 지키기 위해 엄마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제가 잃어버린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추모라고 믿으면서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